네, 수요일 4부 정치개그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분들 모셔서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정치개그특별위원회입니다. 개그 담당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변희재 위원장님. 변희재 대표님이 위원장으로 그냥. 한 분은 개그 담당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신인규 변호사님도 상당히 개그감이 있습니다. 맞죠?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 또 장윤선 기자는 그렇게 개그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예방도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에도 만나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행보가 지금 보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나토 정상회의에 또 윤 대통령하고 동행할지 이것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 나토 정상회의에는 지금 뭐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참석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으면서 뭐 제2부속실에 대해서 뭐 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네. 제2부속실을 폐지한 상태에서 한번 좀 직원들의 조금 보강 정도로만 한번 좀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도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움직일 때마다 뉴스가 커지고 있어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보통 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쏟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점점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뭐 빵도 그렇고, 그리고 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본 보는 것도 거. 그렇고, 영화인 만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권양숙 여사 예방하면서 이제 본인의 사적 라인들이 이제 다 동원이 됐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비공개 행사였다, 공개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비공식 행사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공식과 비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공식 행사를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니, 비공개로. 네. 그런데 비공식 행사를 비공개로 한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사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와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여성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선대위에도 참여하고 인수위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이게 공적인 행사 자리에 사적 라인이 동원되고 이것이 계속 가면 결국에는 비선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실 텐데,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라인이 동원돼서 같이 가게 된다면, 가서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한다면 이게 실제 이제 정상외교 자리인데 오히려 영부인 정치 논란이 더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동선과 관련해서 이 문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정체 혹은 하락 분위기인데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희 대표 이 부분 상당히 안 좋게 보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장윤성 기자랑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가 뭐 기자 생활 2, 3년 했을 때 아마 영부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슈가 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없죠. 전례가 없는 영부인이에요. 지금. 이런 활동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선 운동할 때는 영부인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은 조용히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죠. 안 나타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그 어떤 영부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그걸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벌써 지금 사고 터지는 조짐이 있는 게 이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이 돈을 걷어요. 물론 뭐 좋은 목적으로 돈을 걷지만 돈을 걷는 문제 가지고 이제 논객들이랑 부딪혀가지고 유창선 평론가한테 막말을 퍼붓고 막말 나왔습니다. 일단 팬클럽의 이 사조직 문제 가지고 걸려 있고 이제 권양숙 여사 이 방문 행사 때도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은 직원들, 자기 사업체 직원들 3명을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카바나 콘텐츠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본인 대표이사 그만뒀다는데 친오빠가 지금 다시 사내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예. 그럼 그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누가 봐도 비선인데 예. 사업체와 연결되기 딱 좋은 구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게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예.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법의 규정을 받는데 네. 대표적으로 뇌물죄인데 영부인은 뇌물죄 규정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비리가 터졌을 때 사실은 난 문제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체 연결했을 때. 예. 그래서 공직자가 법으로 규정이 안 됐으면은 공직자처럼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단지 공직자인 대통령의 가족으로서의 보좌가 우선돼야 되지 본인 개인 활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누가 얘기를 했냐. 김건희 여사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선거 시절 때 얘기했던 선거 시절 겁니다. 때 그러면 조용한 내조를 왜 한다 그랬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 내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내조를 왜 한다 그랬냐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네. 허위 이력 그다음에 허위 경력 문제 있죠. 그리고 또 모친 관련된 이슈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면 조사 말고 소환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검찰이 수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종결이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정치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광폭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이를테면 조용한 내조 이제 그만하고 또 21세기의 영부인이 왜 또 조용한 내조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종편에 출연하시는 보수 패널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정말 광폭 정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뭐 인권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 동물권 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죠. 그게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선결된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도 해야 되고 검찰도 빨리 종결을 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클리어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같은 듭니다. 맥락에서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국 그 부분 조금 폐지하고 조용한 내조하겠다. 또 제2부속실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메시지 좀 통일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예, 일부 지금 뭐 여기서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타당한 부분이 좀 있다고는 아하.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존재가 사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역할로 가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영화 관련 문제라든지 뭐 사인이 동행했다라는 그 두 가지 자체만을 가지고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바나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팬클럽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초장에 문제가 좀 조짐이 보일 때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공사 구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좀 무겁고 신중한 행보로서 좀 정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편 대표님. 제가 그 한 가지 점이 작지만 좀 이제 위험한 일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개고기 식용 문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다르게 좀 애완견과 식용견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지. 취향에 따라서 먹을 사람 먹어라 그랬는데 자 우리는 저는 안 찍었지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데 영부인이 180도 다른 정책을 정책이에요 개고기 문제로 180도 다른 정책을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는 없어요.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만약에 개고기 문제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몇 개가 더 만약에 문화 정책이나 자기가 이제 문화 정책이나 뭐 이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책하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그 보수 패널들이 진짜 뭐 영부인이 뭐 더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부인을 공직자로 안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조를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부인이 마음껏 활동한다 그럼 공직자로 규정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조금 죄송해요. 요거 조금만 아니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예. 애완견, 식용견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 후보 당시에 이 발언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애완이고 누구는 식용이냐 식용이고, 이게 예.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발언이 실수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검토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이거는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영부인이 예. 자, 어쨌든 대통령 요즘엔 다수가 이제 그 식용을 반대하지만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이 국가 정책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거예요. 국가 정책. 그러니까 과거의 영부인들이 주로 소외계층 찾아다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혜 현장 다니고 국민들이 그냥 100% 동의할 만한 얘기만 하지 찬반 논쟁에 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일베라는 보수 사이트 젊은이들조차도 아니 당신이 뭔데 개고기 우리가 먹든 말든 뭐 젊은이는 많이 먹지도 않지만 왜 우리 권리를 침해하냐 이런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짚어보죠. 팝콘 데이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날 12일입니다. 그날 북한에서 방사포 5발인가 쏴버렸어요. 그래서 10시간 이후에 뭐 이게 지금 대응이 됐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그 부분 우리 신 변호사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저는 과도한 비판 같아요. 이미 유인태 전 의원께서도 뭐 이런 거 가지고까지 뭐 시비 걸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 영화 그 관람 자체가 그 문화예술인들과의 그런 만찬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행사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도 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왜 그 시간에 무슨 데이트를 했냐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안보에 관심이 많은 우리 변희재 대표님. 아니 이게 이제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집권한 지 한 달 됐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현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안보도 위기인데 이분이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정말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국정을 임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분은 항상 팝콘, 떡볶이, 빵 놀러 다니네. 자꾸 이미지가 쌓였을 때 나중에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를 해결할 때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도자가. 그럴 때 상당한 장애가 되죠. 국민 통합에 있어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인김 부대변인처럼 이미지인데 너무 이지마지고 과도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냐지만 이게 쌓여가면은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냐 너는 놀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이제 불신과 불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아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겠냐.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그 미사일 위기에서 여름휴가 취소하지 않고 갔었지 않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휴가 장소가 군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었고 뭐 북한이 위기라고 해서 대통령마저 휴가를 취소하면 오히려 더 굉장히 분위기가 엄혹해진다 해서 안 갔던 측면이 있다라고 분명히 다 해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소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이 비판의 잣대가 똑같지 않다라는 이제 비판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런 게 계속 뭔가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방사포를 발사하고 사실 서울 불바다설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포인데 위험한 건데 아니 그 시간에 대통령이 영화 보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당장 뭐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미지가 누적된다는 거는 저는 좀 우려를 저는 하면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일상과 좀 더 가깝다라는 이미지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또 맞거든요. 또 대통령이 또 잘 안 보이면은 또 뭐 은둔한다면서 또 비판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행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재밌다. 토론 너무 즐겁다라고
또 많은 분들 글 주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이 되려면 코너명을 또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이 좋은 의견 있는 분들 코너명 저희가 청취자 공모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비록 문자 메시지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로 많이 주시면요. 저희가 아마 참고를 해서 이 코너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약속대로 왕관을 좀 착용을 위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관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좀 왕관이 있는데. 조금 그 좀 아랍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는 조금 좀 국내용 왕관으로 국내용 임금들 쓰는 왕관으로 네.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이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 또 다른 전국의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홍천 의원이 이제 발의했는데 혹시 상권 분리 원칙 이거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네. 사실 상권분리 위반의 소지가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과거에도 똑같은 논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좌절이 됐던 것이고 지금도 저는 사실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행령으로 통치한다는 얘기를 계속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비판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권력을 놓치다 보니까 또 국회의 권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입법부는 우리 상권분립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법의 제정권,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법의 적용권, 사법부는 법의 해석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국회에서 제정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 법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법에 대한 해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분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 대표님. 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사실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이 갈등을 한다는 건 다 알 텐데 네. 이 문제였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배신의 정치의 막 중요한 이 서로 막 부분이었어요. 복잡하게 그냥 인간적 예. 배신이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였거든요. 이거가 제일 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공무원 그 연금 개혁할 때 그 당시 민주당 야당 민주당하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제 딜을 쳐서 그렇죠. 공무원 연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박근혜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자.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각제의 이 전초가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밀실에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날라갔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법안에 그 당시에 주체가 누구냐? 아하. 2015년 통과시켰을 때 네. 지금의 국민의힘의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에요. 한마디로 박 대통령하고 대립한 탄핵 세력이 원래 이거를 주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그때 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정반대가 돼버렸는데 그렇다가 또 민주당은 또 명분이 있냐? 검수완박이나 이걸 정부완박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럼 왜 검수완박이나 정부완박 이 좋은 법을 문재인 정권 때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지금 똑같은 문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법이면은 왜 예. 문재인 정권 때 안 하다가 예. 끝나자마자 하냐? 그러니까 양쪽이 명분을 다 잃었어요. 이거는 이 법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렇게 가면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예상하면요, 이 법안 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내각제를 선호하거든요. 네. 원래 이 내각제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강화해 주는 거기 입법부 때문에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각제 전초 법안인데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요거 아마 좀 가다가 슬슬 야합해가지고 이제 여야가 그때 2015년도처럼 슬쩍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법안 자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뭐 부나 총리가 만드는 영들 시행령 자체를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법안이 이제 국회 개정 법안인데 그만큼 국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행정부의 어떤 시행령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의원 내각제 요소가 꽤 많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면 장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시행령 정부다라는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논란이 세게 있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시발탄이 됐던 것은 그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시행령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상 대법관까지도 인사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정부 인사를 법무부가 다 컨트롤한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해서 민주당이 묘책을 낸 것이 이제 오늘 나온 이 법안인 것인데요. 국회 패싱 방지법. 그렇죠.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는 일명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변희재 대표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여야가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함부로 못하게, 서로 상대방이 마음대로 못하게 이것은 맞겠다라고 가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일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는 건 또 이 정부 들어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내각제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일정 정도 절충이 될 텐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또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끝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기 변호사님 이거 대통령은 지금 위헌 소지가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곧 거부권 행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법부는 법의 제정권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법부에서 법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전 이거 상권분립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에 네. 그것 통제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인사정보관리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관련해가지고. 그럼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국회가 지금 원구성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지금 국회법을 갖고 와서 또 정쟁을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 170석 이상 갖고 있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우선순위가 지금 원구성이냐 아니면 국회법 개정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이건 통과시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헌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무조건 이거는 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원구성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장은 지금 임명이 돼 버렸고요. 지금 대기 중인 뭐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이 가장 문제 같아요. 법사위원장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게 원구성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변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지금 국회 파동이라는 거는 네. 지자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양당 다 지금 개파 싸움 하느라고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지. 양당이 정말 이념이나 정체성으로 크게 충돌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둘 다 지금 내부가 복잡해가지고 잘 안 되는 뿐이지. 지금 모든 나와 있는 문제,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 등등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그 어떤 그 시행령 문제, 예. 저는 일괄 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일괄 타결되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소수파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에서 제일 약체 대통령이고 여권 내에서도 기반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이 국회가 만약에 이 국회 권력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타협과 야합을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국회하고 정면 승부한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대충 야합으로 이게 다 여기 있는 문제 모든 문제 원구성 문제까지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야합이라는 거 나쁜 뜻이잖아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회 여야가 서로 해먹는 방향으로. 여야가 서로 해먹는 방향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봐서 다 이것저것 주고받고 해가지고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산적한 이슈들을 이제서 이른바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야가 주고받게 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회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국민 세금을 저렇게 받으면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말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유가 때문에 난리거든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든지 국회에서 뭔가 합리적 방법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실종되니까 정작 이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에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뭐 화물연대는 어제 보니까 밤에 타결은 됐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물가나 유가나 이건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뭐 남은 거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 박순애 후보자라든지 김승희 후보자 문제 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변희재 대표님 이거 빅딜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장윤선 기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지금 당내 리더십이 다 지금 거의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 분란 중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령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정치력을 과연 지금 양당이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저는 이거 법사위원장은 합의 정신에 그대로 입각해서 하면 풀릴 일인데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거는 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국회법 개정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도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건 좋다.
그럼 우리가 법사위원 껍데기만 줄게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이 좀 더 지방선거에서 혼이 났는데 조금 더 매를 부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청문회 그 말씀하신 그 두 분의 그 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랑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자 김인철 후보자가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니 정말로 좀 인사에 대해서 이번에 실패하면은 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면이 깎이지 않느냐 해서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은 저는 더 큰 화가 온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좀 더 올바른 후보자를 시간을 갖고 찾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같은 당 의원 아니지만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실 김인철 후보자는 방석집 논란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때 딱 난리가 났어요.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한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이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와중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물러난 건데 이제 사실 박순애 후보자도 이게 거의 뭐 소주 4병 정도 마신 이상의 분량이라면서요. 저는 음주운전 뭐 그게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수준이면 저는 스스로 물러날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정리하기 힘들어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뭐 지명철회라는 건 사실은 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인데 버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인사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왜 매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흠결 덩어리인 분들을 전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로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 거냐. 인사검증에 정말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게 박 후보자 임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제 한 건지 그리고 이제 가벌성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에 비춰서 보면 아니 다른 부처도 물론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100년지기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분이 해도 돼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언제 했는지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벌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장 선생님도 올해부터는 그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장 선생님도 안 되는데. 교장 선생님도 안 되는데 교육부 장관. 좋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변희 대표도 그 말씀하셨고 뭐 개파 갈등 또 신인규 변호사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수박 또 국민의힘은 민들레 하여튼 수박 민들레 얘기가 개파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야 상황 한번 개파 관련해서 변희 대표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이 문제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안 말리는데 이것만 정리되면은 순식간에 야부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아직 다 안 풀리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전형적인 이 구태와 혁신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슈 자체가 지금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대의원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삼김 시대 때 뭐 당원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00명, 2,000명 대의원을 뽑는 건데 지금은 전자투표, ARS 뭐 다 되는데 당원 투표가 가능한데 이걸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서. 이건 전형적인 이 개혁과 이 구태의 문제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윤핵관들 중심으로 한 뭐 완벽한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 여기는 뭐 어떠한 무슨 명분이라기보다도 밥그릇 싸움이고 그 과정에서 그냥 이준석 대표는 그냥 완전히 이건 토사구팽으로 자기를 해먹는데 약간 뭐 장애가 된다 생각했는지 그냥 뭐 날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파 싸움을 우리 변 대표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으면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사실 뭐 민주당이야 뭐 너무 지금 사실 시끄럽고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저긴 뭐 거의 둘 중에 하나가 거의 이렇게 제거돼야 서로 뭐 거의 분당 직전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예측이고요. 사실 국민의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은 사실 저희도 그게 뭐 꼭 지금 이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무슨 윤리 제소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좀 젊은 보수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해 오셨던 이런 보수 세력들 간에 사실 많은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에 대한 그 화두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번에 그 승리가 있었지만은 여기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혁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오래 정치하신 분들께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 안정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지 무슨 혁신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보수의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저는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지지율 높다 해서 이거 유지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 기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당 공이 사실 2년 후에 있을 총선 공천권 때문에 공천권 때문에 이게 지금 바쁜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공하려면 내가 그렇죠. 된다. 예.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천권을 가지고 어떤 선수들을 내보내서 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당권 싸움 하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죠. 정말 다 망해가는 당에 와가지고 본인이 와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보수들이 들어와서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그렇게 흔들어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윤리위까지 이제 와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와서 선거 다 이겼지 않냐. 그러면 선배들이 이거 좀 평가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재감을 좀 그래 잘했다라고 좀 박수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정진석 그 전 국회 부의장처럼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되겠냐라는 이제 억울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딴 데 취재를 해보면 그 선배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해보겠다. 이제 86에서 97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당내 갈등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 얘는 뭐 젊은 보수 개혁 보수인데 그 논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상남 이 문제로 좀 빠져가지고 이걸로 그냥 목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주도한 건데. 사실 그 복당도 안 됐던 사람 아니에요. 복당도 안 됐던 그 사람의 칼로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는 이거를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다 이 자료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공공연히. 근데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는 동의 안 하는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쨌든 이 부분 좀 억울할 것이다. 당 대표로 뽑은 사람을 날릴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 너무 야비하고 이거는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정말 사고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적 정당성보다 지금 도덕적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 그러는데 민주적 정당성보다 저는 품위 유지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그런 정당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신중해야 된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고 있어서 이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976님이 상암 뉴스킹이라는 곳이니까 상공 이렇게 해달라고 용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118님은 아침에 하는 토론이라는 의미에서 선제 토론 어떠냐, 선제자 좋지 않냐. 유튜브 댓글창에 변장 토론, 변장신 토론, 사이다 토론 또 있고 뭐 0677님은 확 풀려 어떻습니까? 설명이 너무 속 시원하다. 또 4262님은 탈탈 어떠냐? 탈탈 털어보자. 이렇게 많은 글들을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아마 제목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도 듣다가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